4강전 토론의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한계급은 부정적인 존재인가입니다. 찬성 측의 팀 이름은 프론티어이며 반대 측의 팀 이름은 리딩 닥터스입니다. 토론 방식은 부산대학교 제2회 독서토론대 토론 모형이며 발언 시간은 찬성 측 각각 5, 4, 5, 4, 5분, 반대 측 각각 4, 5, 4, 5, 5분입니다. 작전회의 시간은 2회 각 4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께서는 인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그럼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저희는 유한계급이 자본주의에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유한계급의 존재 및 그들의 행동 양식이 경제학적, 사회학적으로 옳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논의에 앞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베블런이 정의한 유한계급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블런의 유한계급은 생산적 노동을 멀리하고 예술, 오락 등 비생산적 분야에 몰두한 사람들, 전통적으로 스포츠 종교 자본가들을 일컬었습니다. 하지만 베블런이 정의한 유한계급은 정의할 당시 산업구조와 현재 자본주의 아래 산업구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유한계급의 정의 역시 다시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블런이 비생산적이라고 얘기했던 예술, 오락, 스포츠 등의 분야는 현대 다양한 콘텐츠들이 보급되고 다양한 직업이 생기면서 더 이상 비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현대적 관점 베블런이 정의한 유한계급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저희는 이 유한계급의 개념을 생산적인 노동을 하지 않고 자본에 의한 자본의 증식만을 하는 자본이 많은 이런 자본가들로 정의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정당한 선의의 이런 자본가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유한계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거나 아니면 금융시장에서 돈놀이하는 그런 일부 세력들을 유한계급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런 정의 아래 유한계급의 존재는 경제학적으로 사회적 효용을 떨어뜨립니다. 쉽게 말해 유한계급의 자원 소비는 독점적인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블런에 따르면 유한계급의 부는 소수의 기업이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해야 할 기술의 혜택을 독점함으로써 이윤을 축적하게 되고 그로부터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는 현대적 관점에서도 유의미합니다. 자본가들은 지적재산권, 특허법 등 그들의 독점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법을 이용하여 이윤을 축적하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융자본의 이런 질서를 해뜨리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같은 것들을 하면서 자본주의의 정당한 이런 선순환을 흐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한계급의 존재와 그들이 행하는 행위가 건전한 자본주의와 이런 일반 개인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겪었지만 IMF 금융위기 이런 것들은 먼저 예를 들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하는데 이런 금융소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상의 이런 금융 돈놀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리하게 그 소득을 얻으려는 일부 유한계급들의 투기와 탐욕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많은 개인들이 피해를 봤던 사례를 의미합니다. 또한 토마스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저술한 것과 같이 최근 21세기는 자본에 의한 수익이 노동에 의한 수익보다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이 개인들이 정당한 근로의욕, 이 자본주의 하에서 벌어야 하는 그런 선순환을 틀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한계급의 존재는 과도한 사치모방적 소비를 유도하게 됩니다. 유한계급은 끊임없이 소비를 중소공급사회로부터 유한계급의 과시적 소비는 현대에서 이로써 자행되고 있으며 인간의 본능적 욕구인 모방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일종의 부정적인 밴드웨건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명품 시장이 전 세계 8위에 하는데 도시로 치면 서울은 전 세계 6위입니다. 하지만 약 1인당 개인 평균의 월급이 약 200만원 정도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이런 과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과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체에서 소개된 유한계급의 과시적 소비 행태에 따라 본인의 역량 이상의 모방적 소비를 하고 있는 이 사태에서 또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기업의 소비를 부추기기 위해서 매년 마케팅 및 광고에 지출하는 예산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광고시장 가치로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자본의 순환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시장들의 확장만을 통해서 개인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이 사회가 과연 올바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유한계급의 소비 행태는 사회적으로 모방적 사치를 유도하고 기업도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필요 이상의 과도한 소비를 유도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세 가지 논거를 바탕으로 유한계급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다, 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4분 37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측 세 번째 토론자께서 교차 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발언 시간은 4분입니다. 그럼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선 통성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반대 측 교차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그 유한계급의 정의를 다시 정의 내린다고 하셨는데, 네, 예술 오락이 비생산적인 활동이 아니고 현재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산업이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유한계급이라고 하지 않은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것과 음악을 만드는 것 자체는 생산적이라고 인정하시나요? 생산적인 활동일 수도 있고,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생산적인 활동과 비생산적인 활동이 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갖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농부가 쌀을 직접 경작을 하면 쌀이라는 재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한계급론의 정의 자체는 현대에 와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과 오락 같은 것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지만 그 자체가 산업이 되었을 때 가치를 가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보급에 영향을 끼친 것이 유한계급이라는 데는 동의하시나요? 유한계급에 행하는 게 그럼 어떤 행위까지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냐?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 시대에서 호언을 하거나 하는 것으로 문화가 보급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체가 유한계급이라는 데 동의하시나요? 네, 일부 그런 긍정적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투기나 돈놀이 등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이 과연 유한계급의 특징일까요? 아니면 부도덕한 계급의 특징일까요? 유한계급의 부도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유한계급 중에 부도덕한 사람들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건대 일반화의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저희는 아까 규정지은 유한계급이라는 게 어떤 선의의 자본가의 그런 개념까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유한계급은 무조건 부정적인 존재라고, 무조건 부도덕적인 존재라고 책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박 같은 경우는 유한계급이 아닌 일반 서민들도 하고 있는데 그건 역시 부도덕한 서민들의 일반적인 특징일 뿐입니다. 네, 또한 아까 서브프라임 모그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유한계급의 결과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일반인들이 선택을 잘못한 결과라고 보시나요? 유한계급이 그런 것들을 이끌어가고 선동해갔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부인하기 힘든 사실 아닌가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치 모방적 소비와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것을 제대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광고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일까요? 현대사회에 와서 무조건 개인의 합리성만을 이야기하기에는 이 사회 구조나 이런 시스템에서 그런 것들에 분말을 흐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양측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밴드웨건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그 효과에 반대되는 언더도그 효과에 대해서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한계급이 독서 토론, 세미나 활동, 인문학 등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독서 토론 역시 유한계급에서 비롯된 산물이라고도 인정하시나요? 그게 모든 것들이 유한계급에 의한 산물이고 모든 것들이 유한계급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한정짓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게 알겠습니다. 개인들에게도 있었을 때.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독서 토론은 과연 과시적인 활동일까요? 그 목적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알겠습니다. 남들과 다른 생각으로 부를 이룩한 사람들은 유한계급이라는 이유만으로 비판받아야 할까요? 앞서 말했듯이 선의의 어떤 정당한 자기 노동을 투여해서 그 자본을 이룬 그 자본가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질문에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명품 소비가 8위임을 말씀하셨는데 그 통계 자료 명품 소비층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명품을 소비하는 그 대상을 주체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비교 자료로 GDP를 언급하셨는데 평균 GDP 측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배블론은 대학을 실용적이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과연 대학 역시 유한계급의 산물이라고 인정하시나요? 답변을 하고 네, 1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과시는 상대적일 수 있음을 인정하시나요? 근데 이제 발언 시간 끝난 걸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끝내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분 19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께서 인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그럼 시작해 주십시오. 네,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한계급은 부정적인 존재인가에 반대 입장입니다. 유한계급은 베블런이 유한계급론에서 명명한 것으로 생산적 노동을 멀리하고 예술, 오락 등 비생산적인 일에만 탐닉하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1900년대 정의를 2016년도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재해석하면 현대 사회의 유한계급은 자본을 축적한 부자입니다. 빛이 왼수다. 부잣집 개가 주면 문상객이 줄을 잇고 부자가 주면 개도 안 간다. 등 우리나라는 자본을 축적한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주로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한계급은 부정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저희는 크게 경제적, 미학적, 그리고 구조적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유한계급의 큰 소비는 큰 규모의 자본을 순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인물을 썩듯이 돈이 고이면 경제가 죽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의 가장 큰 원인은 수요의 포화, 즉 소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한계급의 소비는 사회 다방면에서 소비를 주도하며 공급자가 더 나은 재화와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재화와 서비스가 혁신적이어야 유한계급이 새로운 소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 기업 사회의 대표적인 유한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 집단 혹은 재벌층 등은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 수의 비율은 대기업이 0.1%, 중소기업은 99.9%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율에도 불구하고 각 기업 우리나라의 종사자 비율은 대기업은 24%, 중소기업은 76%입니다. 이 중에서 1인 기업을 제외하면 종사자 비율은 32대 68로 대기업 수에 비해서 종사자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중 0.1%밖에 되지 않는 대기업 중에서 24%, 많게는 32%까지 종사자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소득 재분배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의 부정적인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순환의 핵심을 담당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임금이랑 구조조정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규제의 주체는 정부이므로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이윤을 남기기 위해 설립된 단체인 기업, 즉 유한계급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또 그 산물인 유한계급은 사회와 경제의 구조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회를 다채롭게 하는 기반이 유한계급입니다. 먼저 비생산적 여가 활동의 예술, 예를 들면 음악, 미술, 건축, 문화, 스포츠, 학문, 아까 말씀하셨던 대학, 그리고 예절까지 주류 문화를 유한계급 상류층에서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래층에서 모방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 기반을 구성하는 정치, 종교, 즉 정치와 종교가 사회 기반인 이유는 정치와 종교의 합의를 통해서 사회가 발전한 국가들의 역사로 알 수 있습니다. 책에서 언급된 비생산적 활동, 독서 모임, 철학, 고등교육, 스포츠, 예의범절, 문화, 예술, 이것은 21세기 현재 더 이상 유한계급을 전할 게 아닙니다. 우리도 원한다면 언제든 여가 활동을 할 수 있고 즐기고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 보편화의 과정은 유한계급이 없었다면, 유한계급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유한계급의 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의 꽃이라고 불리는 르네상스 시대에 유한계급인 귀족층에 예술가의 스폰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예술의 꽃이 피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덕분에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같은 예술가의 수많은 명작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즉, 사회를 다채롭게 하는 기반은 유한계급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 주장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유한계급이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데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의 사전적 정의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입니다. 특히 베버에 의하면 근대 자본주의는 직업으로서 합법적 이윤을 조직적, 합리적으로 구축하는 정신적 태도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경제활동의 자유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봤을 때 자본주의 경제의 구성원이 일부인 유한계급, 자본주의 당연한 결과인 유한계급이 부정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의 평등한 분배가 가능할까요? 공산주의 체제는 초창기 이상적인 경제체제라고 여겨졌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역사가 증명합니다. 결론입니다. 저희는 크게 경제적, 미학적,
그리고 구조적 측면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한계급의 존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첫째, 유한계급은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예술, 문화, 스포츠, 학문 등 보편화의 리더로 역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 구조를 유기시켜줍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무한 경쟁 사회로 삭막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조금이나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의 기회는 유한계급이 있기에 사회가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5분 14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측 세 번째 토론자께서 교차 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발언 시간은 4분입니다. 그럼 시작해 주십시오. 네, 찬성 측에서 이제 먼저 하겠습니다. 반대 측 의견 우선 먼저 잘 들었습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잘 정리해 주셔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네. 먼저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경제학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 돈이 고인다. 어떤 이제 이런 이제 수요의 포화로 인해서 이제 대공황도 발생했었고 이제 그런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혹시 이 수요를 그러면은 늘려야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상황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수요를 늘려야지 자본이 된다 이런 상관관계가 아니라 유한계급이 수요를 늘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총수요, 이제 경제학적으로 총수요라고 하는 것은 민간 소비, 민간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제일 비중이 큰 것은 민간 소비입니다. 그리고 민간 소비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사람들이 돈을 소비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경제학적 용어로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말합니다. 한계 소비 성향의 경우에는 이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이 한계 소비 성향이 고소득층보다 훨씬 큽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그 한계 소비 성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주 간단하게 비교드리면은 저소득층이 한 달에 월급을 100만 원 받으면은 거의 100만 원을 거의 다 쓴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소득층, 굉장히 고소득층, 한 달에 만약 100억을 번다고 해서 100억을 다 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한계 소비 성향은 어떤 계층에서 더 큰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수입이 적을수록 클 경향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일반화시키기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번 만큼 네, 근데 이것은 일반화시키고 아니고가 아니라 이제 피케티나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에서 이미 이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예술이나 문화, 이제 미학적 측면에서 이제 유한계급의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상층에서 이제 이런 문화예술들을 형성하고 만들고, 이제 하층에서 그런 것을 모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회 전체로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모방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항상 어떤 사회 전체 공공선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이제 상층에서는 이제 문화예술 이런 부분을 형성하고 하층에서는 이거 모방하는데, 그럼 이것이 유한계급이 어떤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유한계급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조금 정확히 여쭤볼 수 있는데, 네. 유한계급이 이제 모방을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는데, 유도한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방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유한계급의 어떤 행태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공선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부정적인 부분에 인정을 제가 세 하는 번째 네. 질문 드릴게요. 세 번째로 이제 사회 구성원 아까 배버 말씀하시면서 하셨는데요. 이제 자본주의 구성이 이제 이윤을 목적으로 이제 그런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굴러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재벌들은 대부분 이제 재벌 2, 3세들이 많기 때문에 상속받아서 이제 자본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도 이런 유한계급들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떤 이런 그들이 있는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인 파트도 있고 부정적인 파트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런 것들이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속받아서 그 자본으로 자본을 창출하는 행위들이? 생산적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자본이나 이런 것, 자본에 의해서 자본을 증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라면 투자나 제품 개발 등으로 하는 것이 생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건전한 경영이라고, 이것은 경영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4분 8초 발언하셨습니다.
지금부터 4분간 작전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토론자들은 팀의 의견을 모아 발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전회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께서 반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준비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그럼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희 팀의 반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반대 측에서는 크게 세 가지 문제를 들어서 유한기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유한기금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면서 돈이 고이면 돈이 죽게 되고 경제가 굳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유한계급은 전혀 다른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다. 저희가 기존 논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말하는 유한계급은 이렇게 선순환되게 돈을 투자하고 사회에
그 부를 기여할 수 있게 하고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유한계급이란 돈을 벌고 그 사람이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시를 든 이제 대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하고 일부 자본가들은 이제 더 경제 활성화한다라는 주장은 저희도 수긍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유한계급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희가 말하는 유한계급은 오히려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을 모이게 하고 돈을 은행에 쌓아놓게 되고 돈을 쓰지 않아서 오히려 경제가 전체를 굳게 만드는 그런 계급을 말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제는 저희 포커스가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유한계급이 미술, 여가, 예술, 주류 문화를 형성하고 또 리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 중세 유럽에서 유한계급들이 예술 문화를 선도했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와서 이제 우리가 예술과 문화재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말하니까 그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이지, 과연 그 시대,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그 사회 하층민들에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눠주거나 오히려 부를 늘릴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술에 투자했다면 그건 정말로 부정적인 거죠. 우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블론 지적했던 것도 바로 그 점이고요. 따라서 두 번째 말씀하셔서 그 예술이나 미술, 여가에 기여했기 때문에 유한계급의 활동은 자본주의 존속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건 저희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자본주의에서의 가장 큰 장점이 경제활동이 자유롭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자본주의는 개인이 경제활동을 가장 능동적으로 할 수 있을 때 가장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유한계급이 그걸 장려할 수 있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토마 피케티 교수를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21세기 자본에서는 자본이 자본을 낳는 속도가 일반 사람들이 일을 해서 그런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노동력을 저하시키고 또 빈부격차를 더욱더 증대시킨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토마 피케티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것들은 사회 전체적으로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따라서 이건 자본주의의 존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일하는 사람들이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일하지 않을 테니까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 점입니다. 유한계급은 결코 자본주의 경제활동이 자유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는 사회로 능동적으로 굴러가지 않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는 어디까지나 명품이나 자신들의 과시적 소비를 위해 쓰일 뿐이고 이것이 낙수 효과를 통해서 밑으로 하층민들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최근의 경제연구에서 낙수 효과 및 그리고 고소득층의 부의 사용이 저쪽으로 흘러간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음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유한계급의 소비가 일반의 노동자 계층, 평범한 계층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신 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유한계급이 모든 자본화 계층을 통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명히 생산에 기여하는 자본가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도 그 혜택을 받고 있죠. 일본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층은 아예 생산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정말로 돈과 돈을 불리고 또는 투기적인 활동, 투기적 활동이나 은행 이자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모두 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일례로 이제 사례를 봐도 최근에 시국에 뜨고 있는 최순실 사태 이런 사람들이 저희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유한계급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국가의 부를 좀 먹는 상태인 거죠. 따라서 저희는 유한계급이 자본주의의 성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자본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 일반 중산층이나 평균계층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최근의 동양 연구에서 자본주의의 기반은 일반 국민 계층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소비를 잘 할 수 있고 생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자본주의가 존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혀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부정적인 존재인 유한계급이 자본주의의 앞으로 존속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4분 32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께서 교차 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발언 시간은 4분입니다. 그럼 시작해 주십시오. 네, 먼저 찬성측 반박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유한계급이 낫는가입니다. 유한계급이 원래 모든 계층이 유한계급이 됩니까? 아니면 비유한계급에서 유한계급이 될 수 있습니까? 유한계급에서 유한계급을 낳는다는 게 저희는 압도적으로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자료 있으십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국내 100대 대기업 중에 현재 다음 카카오를 제외한 99개 기업은 상속에 의해 이루어진 기업입니다. 그런 경우는 과거보다 더욱더 진행되고 있고 일부 서유 국가에서는 증명되고 있죠. 따라서 상속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유한계급은 유한계급을 낳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100개 99 출처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거의
지금 당장 조사 출처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에 99개가 상속이 된다. 네. 그 자료는 한국경제지능협회에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상속이 된다는 게 뭐가 상속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그 기업의 오너 경영관이겠죠. 그 경영권이 99%가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몇 퍼센트 정도 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 같은 경우는 매우 적고요. 일본이나 미국 같이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우리나라보다는 현저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비유형계급, 유형계급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 인정하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명이 되는 것은 과연 일본 같은 경우는 30% 중국가 거기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비유한계급에서 유한계급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유한계급이 돈을 쌓는다. 이게 과연 부정적인 것일까요? 자기가 충분히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 벤처를 했다. 아니면 주식 투자를 성공했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가 100억을 벌었다. 이런 기사 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판받아야 합니까? 저희는 저희가 정당한 투자를 해서 버는 것 자체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네. 그 정당한 투자를 번 사람들이 유한계급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사람도 유한계급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비판이 불가능하죠? 그 사람들이 돈을 쌓은 다음에 그 돈을 제대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쌓은 돈만큼 그것이 사회에 돌아야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네. 유한기금이 된 이후에 돈을 쓰는 방법의 차이에서 비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유한기금 중에서 부도덕적으로 돈을 축적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판이 가능합니다. 부정적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유한기금이 된 이후에도 만약에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더 자신이 환원을 한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한기금이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이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저희는 그걸 애초에 유한계급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한계급이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본가가 자본주의 이후에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쓸 수 있으면 유한계급 할 수 없겠죠. 방금 전에 언급하실 때 비유한계급으로 들어올 수 있다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 발언이랑 되게 모순되고 있는데 다음 분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빈부격차가 증가하신다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건 신자유주의의 결과물 맞습니까? 신자유주의의 결과물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빈부격차가 줄어들까요? 빈부격차의 정확한 줄어드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제가 정책을 세우고 있겠죠. 하지만 일단 그런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서 소득세를 소득세를 높여서 독일처럼 예를 들어 50%의 세금을 떼자. 네. 그러면은 그 유한계급들이 만약 50%의 세금을 낼 의향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국한하지 않고 그럼 독일에 있는 유한계급들은 모두 긍정적입니까? 아니요, 당연히 그렇죠. 네, 부정적인 사람들도 긍정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이 뭐냐면 유한계급이 각 나라마다 다 조금씩 다르고 비율도 다르고 행태도 다르겠지만 유한계급이 되는 사람의 형태는 매우 다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해서 부도덕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저희 부정적이라서 인정합니다. 부정적이고 이런 부분이 많이 사라져야 합니다. 병폐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만약에 비유한계급에서 노력을 하여 유한계급이 된 이후에 정확히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유한계급이거나 혹은 독일 같은 나라에서 유한계급도 부정적인 존재가 아니면 긍정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상 저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부 2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께서 반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그럼 시작해 주십시오. 네, 반대측의 반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유한계급의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정의를 내리는 과정에서 혼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베들란의 유한계급론 이 책에 의한 정의는 비생산적인 여가 활동을 영위하는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계급을 유한계급이라고 하죠. 그런데 앞서 생산적이라는 말의 정의를 혼용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자본으로 자본을 생산하는 것을 비생산적이라고 하셨고 노동자가 노동으로 자본을 생산하는 걸 생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한계급에서의 생산적인은 자본을 생산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이용하여 자본을 생산하는가 이것이 중심입니다. 유한계급을 그 시대에서의 생산적인이 1차적인 자원을 이용해서 자본을 생산하는 것을 생산적으로 정의했죠. 이걸 현대사회로 바로 끌고 오기는 어렵지만 아까 자본 생산 자체를 생산적이라고 말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혼용을 안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한계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생산적인 여가를 향유하는 여유 있는 계층, 저희가 내리는 정의가 이것입니다.
이 정의를 너무 부동산 투기를 하는 비도덕적인 부도덕적인 경제 행태를 보이는 그 계층만을 유한계급으로 정의하기에는 굉장히 편협합니다. 이 유한계급론에서 유한계급은 비생산적인 여가 활동 이것이 핵심입니다.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부동산 투기 같은 부도덕한 일을 하는 계층을 유한계급이라 정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자료를 좀 설명하자면 부의 재분배 역시 언급하셨는데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상 당연히 부의 불평등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유한계급이 이것을 자초한 핵심 원인이라고 지목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보면 정부의 소득 재분배율이 매우 낮습니다. OECD 국가의 평균이 37% 정도면 우리나라가 칠레 다음으로 낮은데 칠레가 0.9%입니다. 매우 낮죠. 이것은 정부의 문제이지 유한계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한계급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본을 축적한 그 신흥 유한계급 또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비판의 범위가 매우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투기 등의 부도덕적인 행태는 유한계급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부도덕한 경제 행태를 하는 그 사람 개인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저희 측의 주장입니다. 또한 아까 모방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밴드웨건 효과를 언급하셨죠. 그 반대인 언더도그 효과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사실 효과라는 것을 정의하는 자체가 굉장히 결과론적입니다. 그래서 밴드웨건 효과를 유한계급이 유도하기 때문에 유한계급이 부정적이다. 이것은 좀 너무 나간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과시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나 매우 상대적입니다. 아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무조건 고소득층을 유한계급이라 한 적이 없습니다. 비생산적 여가 활동을 하는 계급을 유한계급이라 했고 현재 자본주의에서 그 계층의 많은 일부를 고소득층에서 차지를 하기 때문에 고소득층을 언급을 한 것이고 저소득층이라 해서 유한계급이 아니다. 아닙니다. 비생산적 여가활동을 하면 그것도 정의에 입각하여 어느 정도 유한계급을 할 수 있죠. 비생산적 여가활동을 하니까요. 이 과시가 매우 상대적이라는 것 역시 많은 예시가 있는데 빌 게이츠가 이번 여름에 요트로 몇십억을 썼다. 이게 월급 200, 3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 껌 하나 사는 것과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과연 빌 게이츠가 자신의 소비를 막 과시하고 나 요트 탔어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그냥 그 사람은 여가를 즐기는 거지. 그거를 유한계급이 잘못됐다. 그런 소비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빌 게이츠는 내가 자전거 타야 된다. 이런 주장으로 저희는 들리기 때문에 그런 과시는 상대적인 그 부분을 남겨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화 보급의 차원에서 유한계급이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아까 인정을 하셨고 저희는 또 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책을 언급을 하고 싶은데 이 홉스가 정의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부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유한계급도 생성되고 그 유한계급이 문화를 보급하는 것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이죠. 이것은 부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 5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께서 교차 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좋습니다. 발언 시간은 4분입니다. 그럼 시작해 주십시오. 네, 반박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가 유한계급이 필요한가가 아니라 유한계급이 자본주의 사회 하에서 필요한가를 묻고 있죠. 네, 그렇죠. 아까 유한계급이 아까 주된 게 예술오락 비생산적 분야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좀 더 치중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치중되어 있다가 무슨 말이지? 아까 그쪽이 좀 더 포커스를 줘야지 어떤 생산성 이쪽보다는 그 비생산적인 활동 예술오락 문화에 아니요, 그 치중해야 한다는 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한계급이 데블런이 정의할 당시에 생산적 노동을 멀리하고 예술오락 등 비생산 분야에 몰두하는 사람들이라는 정의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자본주의 하에서 생산적이다. 앞서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생산적이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고 생산적 노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자본에 의한 자본과 이런 것들은 생산적 노동에 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생산적이다라는 그런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비유한계급에서 유한계급이 나올 수 있는 거에서 한번 해명해달라고 해서 말씀하는데 비유한계급이 자본가가 될 수도 있고 유한계급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유한계급이 된다면은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지탄받아야 되지만은 비유한계급, 즉 개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정당한 경제 행위를 통해서 자본가가 되어서 선량한 자본 행위를 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은 베블론 당시 이 베블론이 쓰인 이 당시 미국 사회를 돌아가면 베블론이 왜 이런 정의를 내렸고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본주의 하에서 생산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연 선한 걸까요, 악한 걸까요? 선하고 악하고를 정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런 노동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소득 재분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이는 너무 일부 긍정적인 부분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인 삼성이나 현대를 들겠습니다. 삼성, 현대가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도 맞고 소득 재분배에 기여하는 부분도 상당하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얘기하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삼성과 현대가 과연 긍정적인 부분만 차지하고 있냐? 예를 들어 산의 유봉군과 투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일부 유한계급의 인정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답을 해주시면. 유한계급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한계급이 아니라 이런 삼성과 현대라는 흔히 말하는 경제에서 그 대기업들도 그런 행위를 하죠. 기업에서 일부 일어나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저희도 언급했고요. 네, 저희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이제 유한계급이라고 지탄을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대 사회는 그 생산적 활동, 비생산적 활동, 그리고 성과 악의 기준이 되게 모호하기 때문에 대기업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본가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유한계급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이 유한계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비판받고 이런 요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되게 해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은 베블론이 왜 긍정적인 계층에 대해 베블론이 이 당시의 시대상에 비춰서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비판했던 세력이 어떤 세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블론이 비판했던 세력이 네, 유한계급이라 정의한 세력. 설명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 미국 사회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엄청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자신들의 향락과 어떤 이익만을 행한 채 생산적 노동,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대상을 비판하고자 유한계급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과연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할까요? 필요하다기보다는 그냥 자본주의 구성의 그냥 행태라고 저는 그런 구성의 행태가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자본주의가 붕괴되죠. 왜냐하면 개인과 자본가들의 차이가 너무 심해지니까. 글쎄요, 유한계급을 너무 일반화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유한계급 그런 게 네, 이만 그럼 발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분 2초 발언하셨습니다. 지금부터 4분간 작전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팀의 세 번째 토론자께서는 팀의 의견을 모아 발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천회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반대측 세 번째 토론자께서 반박 정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그럼 시작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반대측 반박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가장 크게 하고 싶은 말은 경제학자가 가진 생각의 힘은 옳고 그름을 떠나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베블론의 생각이 오늘날의 사회 인식을 만든 것은 아닐까요? 유한계급을 적으로 돌리는 것, 어떤 지적인 영향 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믿는 실무적 인간도 죽은 경제학자인 노예인 경우가 많습니다. 옳고 그르든 위험한 것은 사상이지 기득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찬성 측에서는 여기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유한계급을 단지 부정적으로 한정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반 토론가께서는 유한계급을 부정적 자본가라고 말씀하셨고 이번 토론자께서는 비유한계급도 유한계급이 될 수 있어서 그냥 자본자가 유한계급인데 그 유한계급 중에 긍정적과 부정적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깊은 토론을 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더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고요. 아까 유한계급이 돈의 흐름을 막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유한계급의 가장 큰 특징을 간과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블론에 따르면 유한계급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과소비입니다. 과소비가 과연 돈을 고여있게 하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저희는 기회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본주의의 정의에 따르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활동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회비용에 따라서 자신이 쓰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그렇게 쓸 수 있는 자유도 있고요. 그럼 만약에 제가 밥을 굶고 명품백을 산다고 하든 제 자유고 제 행복을 위한 일인데 과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비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피케티라는 경제학자에 의하면 자본 수익률과 경제 성장률이 같아야 불평등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맨큐에 의하면 자본 수익률은 경제 성장률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 수익이 노동소득과 같다면 과연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유한계급을 완전히 부정적인 존재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계속 기업이 자본이 자본을 낳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도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이번 삼성의 갤럭시 노트만 봐도 굉장히 많은 자본이 들어갔고 개발을 했는데 결국 문제가 생겨서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기업은 그 위험을 감수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 투자로 인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찬성 측에서 말씀해주신 몇몇 자료들의 출처가 좀 부족해서 저희는 조금 아쉽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유한계급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인문학을 발전시켰다는데 인문학은 실제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비생산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사회에서 굉장히 생산적으로 여겨지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성프란시스 대학이라고 노숙자들을 위한 인문학 대학이 있습니다. 이곳은 노숙자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치는 제도인데 실제 수료하지 않는 노숙인 중에 아주 3% 정도만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 대학 수료 노숙인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재취업에 성공했고 보금자리를 찾은 노숙인은 거의 80%에 이른다고 합니다. 유한계급으로 인해 발전한 인문학이 우리 사회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대학생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대학생 역시 저희가 공부하는 것은 학문을 공부하는 것은 생산적 활동이 아니고 비생산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독서 모임, 철학 세미나, 스포츠, 예술, 동아리 활동 역시 다 그렇지요. 찬성 측의 정의가 아닌 베블론의 정의에 따르면 저희는 대학생이야말로 최고의 유한계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학문을 배우면서 지식을 깨치고 그래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노력을 합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한계급을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침대기골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까 유한계급이 되는 방법에서 계속 정당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창속 역시 법에 규정된 정당한 수단입니다. 창속이 부정적인 방법이라면 법으로 다 제한을 하고 잡아가고 막을 것이지 왜 살려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계속 한국의 예시만 드시고 전 세계적 예시를 드리지 않으셨는데 그것 역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결론 내리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경제적, 민학적, 그리고 구조적 측면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한계급의 존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첫째, 유한계급은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예술, 문화, 스포츠 등의 보편화의 리더로 역할했으며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 구조를 유지시켰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무한 경제 사회로 상당
수 있는 여유의 기회를 유한계급이 제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이 사회가 바로 유한계급뿐만 아니라 비유한계급이 모두 함께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5분 4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측 세 번째 토론자께서 반박 정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그럼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먼저 반대 측의 반박 정리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반박 및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사실 토론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이제 유한계급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서로 이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베블런의 유한계급론은 1899년도에 발간된 책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2016년이죠. 100년도 더 지났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 및 뭐 기업, 어떤 사회 구조의 변화입니다. 특히 이제 경제적인 어떤 사회 구조가 이제 10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블런의 정의를 그냥 문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제 베블런 정의한 유한계급을 현대사회에 맞게, 그리고 저희 논제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본주의 하에서 이 유한계급이라는 것이 어떤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그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이 책을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베블런이 정의한 것의 핵심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핵심은 베블런이 정의한 것은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어떤 자본을 창출하는 사람들을 유한계급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르네상스 이제 시대를 이끌어 나간 메디치 가문이나 그런 유한계급들은 사실 지금 와서 재평가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지금 와서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했으니까. 근데 베블런이 정의한 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자본을 창출한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대학생 얘기해 주셔서 저희도 대학생이니까 얘기를 해드릴게요. 대학생 유한계급이다. 그래요. 이것도 이제 1899년도에는 대학생 유한계급이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2번 토론자 분께서 이제 유한계급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생산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현대사에서는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들이 과거처럼 1899년도에서처럼 비생산적으로 보이는 신학이나 어떤 법학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생산적인 학문들도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이제 그런 것들로 미루어봤을 때 자본주의 하에서, 그리고 현대 시점에서 봤을 때 대학생이라는 것은 그냥 유한계급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정리를 이제 할게요. 저희가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한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자본을 창출하는 이제 그런 계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이 어떤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우선 아까 경제학적으로 먼저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제 고전경제학의 가장 이제 큰 이제 그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낙수효과,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는 낙수효과로 이제 경제를 발전시키고 자본주의를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이제 이론들에 의해서 비판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의 어떤 그런 이제 더더욱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강화하는 그런 체제들의 모순점과 단점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이제 자본을 창출하는 유한계급들이 그런 것들에 더욱 이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존속을 더 이제 어렵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굉장히 이제 반대 측에서 이제 어떤 이제 부정적인 이제 영향들을 이제 그 유한계급이나 어떤 부정적인 어떤 비생산적인 자본가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는 어떤 개인의 차원에서 되게 개인의 차원의 책임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사회가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아까 과시적 소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과시적 소비가 개인의 만족과 효용을 높이면은 긍정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가 이제 구별짓기라는 저서에서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이제 제시했는데, 이 아비투스라는 개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향이라는 것이 선천적으로 이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사회적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개인이 사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이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사회가 가진 힘이 크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는 그래서 어떤 유한계급의 먼저 정의가 아쉬웠고, 그래서 그런 비생산적인 이제 활동으로 자본을 창출한 유한계급이 현대사회에서 명백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분 55초 발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도움자께서는 입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네, 좋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대장정, 유한계급을 위한 노동계급의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은 필연적인가라는 논제에 대해서 찬성 측의 입장을 맡은 국토대장정팀의 최연성입니다. 유한계급을 위한 노동계급의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은 필연적이라는 점을 이 토론을 통해서 명백히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회적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1960년대 이후로 저소득층이 밀집해 사는 산동네야말로 그 집권단행이 확실한 표밭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현대사회에도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소득층이나 그리고 서민층이 유한계급에 비해 절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부유층을 대변하는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 사회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핵심 용어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유한계급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비생산적인 활동에 시간과 금전을 소비할 수 있는 사람 및 집단으로 정의하겠습니다. 둘째로, 노동계급은 생산수단이 없으며 노동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계급 배반 투표에 대해서는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이란 투표에서 자기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나 정당을 찍지 않고 다른 계층의 대변자를 찍는 행위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 그 핵심 용어 정리를 마치고요. 논점 3가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노동계급은 정치에 무지하고 무관심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유한계급은 이데올로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노동자 계급의 계급의식이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논점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유한계급론의 243페이지를 인용하며 인론 시작하겠습니다. 일체의 에너지를 일상적인 생존 투쟁에 쏟아부어야 하는 절대 빈곤자들은 내일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어서 유한계급 제도는 가능하면 하류계급의 생존수단까지 박탈하여 하류계급의 소비력과 가용 에너지를 축소시킴으로써 하류계급을 보수화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고습관을 배우고 거기에 적응하려는 하류계급의 노력마저 불가능하게 만든다 라고 베블런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LIV, 즉 Low Information Voter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LIV는 정보 수준이 낮은 유권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권자들은 그들이 노동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따라서 정보를 얻을 충분한 시간이 없고 따라서 제한된 정보를 습득하게 되어 결국 그들은 이미지 투표를 하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은 자신의 이익에 준하는 그 정당의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계급 배반 투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한계급은 이데올로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이런 단어가 항상 맴돌고 있습니다. 빨갱이, 공산당, 종북주의자, 이런 단어들이 계속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단어들을 활용해서 유한계급들은 저소득층, 노동계급에게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상기시킴으로써 그들은 계급 배반 투표를 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유한계급이 장악하고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되고 전파됨으로써 더 그 효과가 강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노동자 계급의 계급의식이 부대하다는 점입니다. 계급의식이 형성되기에는 노동자 계급의 정체성이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의 유권자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펀드에 가입한 경영자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주택 대출을 받은 서민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민주시민의 정체성 등 다양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계급으로 인한 계급 투표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계급 배반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런 필연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 형태에 있어서도 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라 노동계급이 제대로 뭉치지 못하는 또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계급은 또 숙련된 노동자와 반숙련 노동자, 비숙련 노동자 등 숙련도에 따라서 또 자신의 계급이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자 계급이 또 하나의 그 계급 의식으로 뭉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 유한계급의 계급 배반 투표는 필연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입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5분 7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 반대측 세 번째 토론자께서 교차 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발언 시간은 4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는 독점팀이고 이 주제에 대한 반대, 유한계급을 위한 노동계급의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은 필연적이 아니다, 우연적이다라는 관점으로 교차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연적이다 하는 입장을 쭉 풀어서 잘 설명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을 다시 저희가 논의하는 그 주제를 한 번만 다시 읽어봐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유한계급을 위한 노동계급의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은 필연적인가? 그렇죠. 네. 앞에 유한계급을 위한이란 말이 있고 뒤에는 필연적인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혹시 필연적이다라는 정의를 아십니까? 이 말의 정의를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네, 필연적이라고 하면 그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의 의미는 무엇이죠? 필연적이다의 반대의 말? 반대되는 의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는. 우연적이다라고 대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맞지요? 인정하십니까? 네, 필연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서 혹시 어떤 현상에 의해서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이 일어나는지 책에 있는 내용 외에 조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조사해 본 적 있습니다. 내용이 계급 배반 투표가 어떨 때 일어나는지 그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떤 요인에 의해서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이 일어나는지.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정체성으로 인해서 그 역할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또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는 유한계급을 위한 그 필연적인 현상이다라는 의견으로 얘기해 주신 건데, 저희 팀이 찾아보기에는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관점과 논리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찾아본 그 내용에 의하면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은 사람들이 그냥 그 노동 계급의 정보의 부재 때문에도 보수당을 지지하게 되는 이런 현상도 일어나는데, 그럼 정보의 부재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거 인정하십니까? 네, 정보의 부재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물이나 정당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 때문에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그거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마땅히 대안이 없어서 그런 인물에 투표하게 된다 이런 것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것은 유한계급을 위한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의 필연적인 연관성은 전혀 관계없는 것이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한계급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의 입장을 저희가 생각하는 건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은 우연적이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입장을 보강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관례를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은 하나 질문 더 한다면은 단지 유한계급에 의해서 계급 배반 투표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 그 필연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네.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은 그런 반례를 아까도 허용해 주셨는데 단지 유한계급에 의한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이 필연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한 계급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그 사람들은 유한 계급을 위한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분 43초 발언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께서 입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괜찮으시면 일어서서 해도 되겠습니다. 네. 네.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이거 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국적팀이고 혹시 이번 주제에 대해서 기억이 잘 안 나실까봐 한 번 더 읊어드릴게요. 유한계급을 위한 노동계급의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은 필연적이다. 이게 바로 저희 계급 지금 토론의 주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상대팀에서 정의를 잘 내려주셨어요. 유한계급이 뭔지, 노동계급이 뭔지, 노동계급 배반 투표가 뭔지.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앞서 우리 팀에서 질문하였듯이 필연성. 이 필연성이 이 주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팀에서 집어 넘어가지 않아줘서 저희 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필연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됨, 혹은 달리 존재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필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죽는다. 이것은 필연적일까요? 여러분? 다른 선택지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죽는다. 그런데 계급 배반 투표라는 것이 필연성을 띌 수 있을까요? 노동자 계급이 반드시 다른 조건이 변하더라도 반드시 노동자 계급이 유한계급을 위한 투표를 하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하고 싶은 말은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은 일어난다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주제에서 필연성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필연적인 결과라기보다는 우리는 우연적인 결과다. 그 중에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결과일 뿐이다. 라는 것이 저희 반대팀의 주장입니다. 그 가능성 중에 하나가 바로 정보의 부재,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자면 노동자 계급에서는 자신들이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하다면 이러한 계급 배반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의 탐색에 대한 노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의 부재라는 조건은 노동자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 계급이지만 정보가 부재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정보를 많이 가진 노동자 계급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변화하고 그에 따른 결과로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나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동자 계급을 대변하는 투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 자체가 필연성에 대한 반례가 아닌가, 반박하는 논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인물에 대한 혹은 정당에 대한,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예를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는 지역주의, 정당 투표가, 인물 투표가 정말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부족, 이거에 대한 좀 추가 설명이라고 될 수 있는데, 정보가 부족하고 관심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쟤 내가 아는 사람이야, 같은 경상도 출신이야, 같은 전라도 출신이야, 이런 식으로 투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조건이자 다른 상황입니다. 필연성이 아니라 그것을 열어갈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물 혹은 정당 투표를 일어난다 할지라도 제가 노동자 계급인데 노동자 계급을 위해서 인물, 정당 투표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필연성이다. 저희는 좀 의심이 가고요. 또 다른 논거로는 이익 판단의 실수입니다. 제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이 모든 사람의 이익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합의로 인해서 돌아가는 정당 체제이기 때문에 그 정당이 내놓는 정책과 행동들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투표에 대해 모든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내 정당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내 이익을 투표를 함으로써 내 이익을 보장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또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제가 계속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얘도 싫고 쟤도 싫다. 그래서 찍어보니까 계급 배분 투표였더라. 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의 가능성이고 이게 과연 필요성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노동자 계급이 진정으로 필연적으로 무한계급을 위해서 투표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팀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이러한 조건들은 하나의 가능성이고 다른 조건들이 여러 가지 유동적이기 때문에 결과는 항상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필연성에 대한 논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 의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4분 28초 발언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찬성 측 세 번째 토론자께서 교차 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발언 시간은 4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반대 측 인론자분께서 세 가지 이제 유한계급을 위한 노동자 계급의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은 필연적인가에 대해서 반대 측 인론 잘 정리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에서 말씀하신 세 가지 논점이 첫 번째, LIV 그대로 들어주셨던 거 맞나요? LIV가 뭐였죠? 네, 로우 인포메이션 포터라고 이제 정보의 부재, 무관심, 무지. 하나의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익 판단의 실수 맞나요?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인물 혹은 정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 이게 두 번째. 인물 혹은 정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로 이익 판단의 실수로 맞습니다. 이어지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논점은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투표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하신 것 맞습니까? 그것도 가능성이 열어봤습니다. 네, 확인 감사합니다. 네. 저희 찬성 측에서의 논점은 첫 번째가 같았죠. 결국은 그 정치에 무관심하고 무지하다, 정보 수준이 낮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로 동의한 것으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점을 제가 처음에 이제 그다음 논거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논점을 다시 한번 그럼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라고 하면 무조건적인 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정보의 부재로 어떻게 이어질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떤 정보가 정책이나 나의 이익에 대해서 잘 무시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이 신하고 내가 저 사람 정당, 저 사람 인물에 대해서 호감이 있으면 특히 우리나라 정치에서 지역주의가 많죠. 그것 때문에 계급 배반 투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저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확인 감사합니다. 저희 앞서 인론에서는 한국의 사례만 말씀드렸는데 저희 측에서 말씀드렸던 그 지역 이기주의 아니면 지연 학연 이런 거 맞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국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전 세계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미국의 미국 우파에서, 즉 유한계급의 파인 우파에서 기독교적인 그 가치관을 내세우면서 낙태나 동성결혼을 주장하는 그런 좌파 정당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계급 배반 투표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독교 말씀이십니까? 네네. 기독교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요? 미국 예. 저희는 처음에 네. 저희 인론과 이제 반대팀께서 말씀해주신 인론에서는 한국의 현상만 가지고 논의를 진행했었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저희가 저희의 사례가 지역적이라고 하셔서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우파, 네네. 예, 그런 정당에서는 미국부터 네, 네. 미국 우파에서는 그런 낙태나 아니면은 동성결혼과 같은 문제를 들어서 이제 노동 계급에게 유한 계급을 위한 정당, 즉 우파 정당에 투표를 하도록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 우파가 그러니까 그럼 좌파는 낙태나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쪽인가요? 예, 그거 자기 정책대로 자기 표어들라고 하는 거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네. 네, 그것은 이익 판단의 실수라고 보기는 좀 이익판정이 있지 않나요? 이 판의 실수요? 네. 낙태나 동성결혼이요? 지금 낙태나 동성결혼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럼 그 이익 판단이라는 이 내용에 대한 거 아닌가요? 네, 제가 너무 질문을 길게 드려가지고 네. 애혼하려는 것 같은데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인 것이 아니라 우파 정당이 의도적으로 계급 배반 투표를 일어나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이해가 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우파가 자기 쪽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공작들을 한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계속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4분간 작전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토론자들은 후의 의견을 모아 발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30초 남았을 때 종을 한번 치겠습니다. 회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찬성식 두 번째 토론자께서는 반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유한계급을 위한 노동계급의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은 필연적인가에 찬성 측 반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대 측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한 가지 그 맹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유한계급을 위한 노동계급의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즉,
계급 배반 투표가 일어나는 이유 또는 계급 투표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계급 배반 투표의 현상, 즉 이미 일어난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이 과연 어떤 이유로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밝히는 것이 우리의 논쟁임을 강력히 일단 먼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즉 따라서 우리는 노동자 계급이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이 일단 일어났고 이 노동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은 결국 유한계급이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어째서 필연적인지를 말하는 자리임을 한번 짚고 저희의 논거들을 조금 확실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대 측의 여러 가지 논거들이 굳이 반박할 필요가 없이 저희의 논거들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반박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계급은 정치에 무지하고 무관심합니다. 이것을 일으키는 게 바로 유한계급들이라는 것을 저희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37%가 투표일에 출근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즉 투표일에 휴무 결정 여부가 대표의 재량이라는 것입니다. 즉 유한계급들 대표들 어떻게 말하면 이제 기업가들 그런 사람들이 투표일에 휴무를 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 투표일에 투표를 하러 갈 수 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휴무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자 계급은 투표장에 갈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한계급들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에 무지하고 무관심할 수 있도록 만약 관심이 있더라도 투표장에 가지도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첫 번째 논거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유한계급은 이데올로기를 이용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디어의 구조를 혹시 아시는지 궁금한데요. 우리나라의 미디어, 즉 대규모 언론사들은 그 수익을 대부분 광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대기업들의 광고겠죠. 이런 대기업들의 광고를 주수익으로 삼고 있는 미디어들이 과연 이 유한계급들 대기업에 반하는 그런 이제 비판적인 그런 기사나 뭐 이런 보도를 과연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거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유한계급들은 자기의 이익에 유리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것들을 주로 이 미디어에 노출시킬 수 있고 매체에 노출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계급이 이렇게 조장한 정보들, 미디어들, 장악한 매체들 즉 이런 것들이 노동자 계급들이 자기의 이익을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도록 이데올로기를 조장하고 정보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이 일어났고 우리의 논쟁은 이미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임을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과연 이 현상이 어째서 필연적인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노동자 계급의 계급의식 부재도 저희 세 번째 논거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우선 계급 투표 현상이 일단 일어나기 위해서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러한 계급을 추구하는 정당의 존재 및 일정 정도 이상의 유권자 계급의식의 발달을 필요로 합니다. 즉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급 배반 투표, 계급 투표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급 투표나 계급 배반 투표 현상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작년 19대 총선에서 일단 노동기본권을 제창한 정당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까지도 노동기본권, 근로의 권리와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이 규정하는 노동 3권을 말합니다. 즉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기본권이겠죠.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한 정당이 이 앞에 말씀드렸던 세 정당에서는 없었습니다. 정의당 단 한 당만이 노동기본권을 주장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의당은 약 2% 정도밖에 안 되는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엔 다양한 요인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볼 수 있듯이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이 일어났음을 전적으로 알 수 있는 예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급 배반 투표 현상, 이미 일어난 이 현상이 필연적이고 결국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 결과가 노동자 계급이 결국 유한계급의 이익을 대변했음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노동계급은 정치에 무지하고 무관심하다. 두 번째, 유한계급은 이데올로기를 이용한다. 세 번째, 노동자의 계급의식 부재를 근거로 하여 우리의 주장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5분 4초 발언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께서 교차 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발언 시간은 4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가 가장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사안, 필연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겠어요? 필연성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물의 변형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또는 그런 것입니다. 빠르게 얘기해서 제가 천천히 다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필연성이란 반드시 그렇게 될 만한 것, 달리 존재할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인원하실 때 이런 얘기 하셨는데 계급 의식이 부재하기 때문에 정체성이 다양하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정체성이 다양하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자신 이익을 표출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필연적으로 한 가지 목표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의견과 이익이 한 가지로 통일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한 가지 이익으로 수렴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급 의식이 부재한다는 것입니다. 계급 의식이 부재하면 계급 의식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이 다양해서 다양한 의견이 다양한 이익이 표출되는데 당에 퍼지는 게 어떻게 다시 한 방향으로 모을 수가 있죠? 예, 저희가 가지가 펼쳐지기 때문에 계급 이익 투표를 할 수도 있고 계급 배반 투표도 할 수 있는 즉 필연성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필연성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문제가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은 필연적인 그렇죠. 겁니다. 저희도 인정합니다. 계급 배반 투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문제 있듯이 그게 필연적이냐?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이익 표출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필연적으로 계급에 대한 이익을 배반하는 계급 배반 투표로 수렴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자 하면 필연적인가 아닌가를 말하기 전에는 무엇이 필연적인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연적이다 전에 무엇이 필연적이다? 그걸 좀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네. 어떤 한 현상이나 무언 사실에 대해서 네. 그것이 필연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에는 그것이 이제 어떤 게 필연적인지에 대한 그 주체가 먼저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계급 배반 투표라는 게 있다는 걸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게 꼭 그렇게 되어야 하느냐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노동계급이 정치에 무지하다는 거를 얘기하면서 예. 투표에 가지 못한다라고 주장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노동자 계급은 가고 싶은데 그 유한계급께서 못 가게 하니까 못 간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투표 자체를 못하는 게 아닙니까? 계급 배반 투표가 아니라. 예, 이것을 들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말하고 싶은 게 그럼 계급 투표 자체를 못하게 되면 반발심이 생겨서 계급 이익 투표를 하지 않을까요? 계급 배반 투표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가정이고요. 계급 투표 현상이 일단 일어났고 이것이 과연 필연적인지 아닌지에 계급 대한 배반 투표가 일어날 수 없게 투표도 못했는데 어떻게 계급 배반 투표가 일어나요? 저희 논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투표를 할 수 없다고 한 게 아니라 투표 참여율을 높이려면 응답자의 57.5%가 유급 휴무율로 정리해야 한다는 그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노동자들이 투표율이 낮으면 계급 배반 투표가 일어납니까? 투표율이 낮아서 계급 배반 투표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는 저희 사례가 어떤 거냐면요. 노동자 투표 참여율을 높이려면 나중에 수능 경례할 때 예, 알겠습니다. 계급 의식에 부재하다 할 때 우리 정당 얘기를 하셨는데 네. 우리나라 정치가 이익 투표로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이익 투표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나라 사회를 봤을 때 투표가 이익 투표로 일어난다고 이익 투표로 일어날 수도 있고 이익 투표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익 투표로 일어나지 않으면 계급 배반 투표라는 논의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죠. 우리나라 정치는 제가 봤을 때 지역주의와 전략적 투표, 즉 내가 야당을 지지하는데 아까 정의당을 투표를 하면 민주당 후보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민주당을 투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봤을 때 우리나라 정당 얘기를 하고 계급 의식을 얘기를 하고 정체성과 다양성을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분 57초 발언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께서 반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대측 반박을 맡은 최여진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필연, 우연이다 뭐 이런 단어의 뜻을 언급하게 돼서 약간 다른 분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연적이라는 것은 사건 또는 이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연의 반대말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딱 나와 있진 않더라고요. 네이버 백과사전에, 단어사전에 의하면. 하지만 그래서 뭔가 필연하면 우연이 떠오르기 때문에 저는 우연을 검색해봤습니다. 우연이란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우연적이라는 것의 반대말을 찾아봤더니 딱 필연이 나오더군요. 아무래도 필연 속에 그 필연을 찾았을 때 없었던 이유는 우연을 그냥 안 넣은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 측에서는 필연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우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인문에서 정보의 부재, 인물 정당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 이익 판단의 실수, 마땅한 대안이 없음을 들어서 계급 배반 투표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음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자면, 미국 우파 그 얘기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뭐 좋은 얘기지만 근데 약간은 핀트를 어긋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작을 한다는 이유가 필연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좌파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계급 배반 현상의 이유는 다변적이고 다채롭습니다. 그런데 유한계급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약간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교차 질문 때 정보 부재, 인물 정당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 이익 판단의 실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인정하셨죠. 인정한 것만으로도 아마도 우연적임을 증명하기에 저희 측을 조금 더 지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한번 생각이 되고요. 일단 하나하나 저희가 반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휴무는 유한계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한계급에 의해서 휴무가 결정되긴 하지만 최근에는 사전투표 제도라는 것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20대 총선 2016년 4월 13일에 이루어진 그 총선에서도 저는 참가할 수 없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4월 5일, 6일 이렇게 금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한 분들이 꽤나 많더군요. 이렇게 사전투표 제도가 있기 때문에 투표는 할 수 있는데 유한계급에 의해서 그냥 휴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들이 투표권이 유한계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 비약이 있다고 봐지고요. 두 번째를 언급하자면 대기업의 광고를 주수입으로 삼는 언론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데올로기를 장악한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언론사, 미디어 그들은 과연 유한계급인가요?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유한계급이란 제가 책에서 봤을 때는 생산활동이 유리되어서 비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과시적으로 소비를 하여서 하층 계급으로 하여금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부를 지닌 계급을 말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인론에서 해주셨던 것과 좀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언론사, 미디어 이러한 예는 유한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옳지 않은 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본다면 노동계급에 의한 계급의식 부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강남 좌파라는 현상 아십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이는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보수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이는데, 이런 현상도 있듯이 거꾸로의 현상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찬성 측에도 노동 계급에 의한 계급 의식 부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강남 좌파라는 한 요즘의 추세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정보의 부재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인물 혹은 정당에 대한 무조건 지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필연적인 것이 아니지 않나, 우연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유한계급을 위한 노동계급의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은 우연적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반대측 반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하게 5분 발언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찬성 측 첫 번째 도움자께서 교차 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발언 시간은 4분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계속 논의가 같은 지점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한계급을 위한 계급 배반 투표는 필연적인가가 아니라 유한계급 투표를 위한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은 필연적인가라는 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해석해보면
개인은 계급 배반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집합적인 현상이 지금 계급 배반 투표라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필연적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아까 말씀하시기로 우연에 대해서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60, 70대 어르신들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봤는데요. 60대 노인들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과 같습니다. 반공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60, 70대 어르신들이 보통 종합편성 채널을 주로 시청을 하시고 그리고 보수 언론사들에 대해서 주로 보도를 접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무비판적으로 그런 보도를 수용해서 정치 성향을 형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매체들도 있지만 개인들은 그런 것을 선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구별력과 지식에 대한 선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지 그렇게 누가 이렇게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주장한다 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그것이 개인의 선택에 따른 그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의 결과라는 점에 의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예,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한 계급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노동 현상에 유리되어서 비생산적으로 활동을 하고 과시적 소비를 함으로써 하층 계급으로 하여금 선망의 대상이 되는 정도의 부를 지닌 계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찬성 측에서 입론할 때 말씀드리기로는 유한 계급이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고 비생산적인 활동에 시간과 금전을 소비할 수 있는 사람 및 집단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정의를 하였는데 유한 계급에 대한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 반대 측에서 다르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시고 논의를 시작하셔야 됐는데 저희와 다르게 개념을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 점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런 정의에 의하면 보수 언론사들은 유한 계급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집단도 유한 계급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 매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디어에는 대한 매체들이 있습니다. 고발뉴스, 팩트TV, 팟캐스트 등은 친기업적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미디어가 조장을 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고 그렇기에 우연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3분 51초 발언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4분간 작전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팀의 세 번째 토론자께서는 팀의 의견을 모아 발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30초 남았을 때 종을 한번 치겠습니다.
네, 작전회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반대측 세 번째 토론자께서 반박 정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네, 좋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상대팀의 인론과 교차 질문 그리고 반박까지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덕분에 저희도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필연적이라는 말은 너무도 많이 해서 지금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좀 아쉽긴 하지만은 방청객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를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한계급의 정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책에서 참고한 내용 그대로 활용을 한다면은 생산활동과 노동활동에서 배제되었다. 이 측면이 유한계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빠져서는 안 될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상대팀에서 정의를 하실 때는 이 부분을 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필연적이 아니고 우연적인 이유를 다양하게 논거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대팀에서는 이 논리 중에서 어떤 부분은 유한계급을 위한 논리일 수도 있고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계급은 유한계급을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가능성에 대한 측면은 저희가 해야 될 얘기인 것 같고 상대팀에서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면 반박의 여지가 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계급 배반 투표 현상 그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연결이 어떻게 되냐는 것을 따져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개인의 가치관이나 사견, 지연, 혈연에 따라서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과연 유한계급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유한계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억지에 가까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70대 노인분들에 대한 미디어, 매체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찾은 자료는 뭐가 있냐면요. 서울대 강원택 교수님이라고 계급 배반 투표와 사회계층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을 참고해 보시면은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저소득층이 보수당을 지지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때 이 60, 70대 노인계층이 그렇게 투표를 하는 이유를 가지고 계급 배반 투표 현상, 유한계급을 위한 이런 이유가 아니라 이 논문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이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받아온 교육,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교육에 의해서 반공 이데올로기,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은 60, 70대는 가난하고 저소득층이 사는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보수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이렇게 교육에 의한 우연적인 속성으로도 하나 나타나는 이런 예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한계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 계급 배반 투표를 하는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양한 이유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상대팀에서 얘기하셨던 그 세 가지 논리는 그냥 우연적 속성의 하나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학문적 관점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다양하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걸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린다면 저희의 논리를 유한계급을 위한 어떤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이 현실적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정보의 부재. 정책이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지 모르는 상태로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한계급을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인물 혹은 정당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냥 지역적인 혈연 지연 확인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런 무조건적 지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익 판단의 실수. 아까 이걸 유한계급에 의해서라고 또 말씀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걸 설명을 드리자면은 특정 정당이 특정 세력의 이익을 무조건적으로 반영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맞지 않은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정당도 나의 이익을 보장하지 못할 때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 70대 저소득층 노인들이 그 보수당을 지지하는 경우는 반공 이데올로기와 같은 정치적 지향점이 다른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4-5가지 이유 때문이고 저희는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중복으로 일어나거나 복합적으로 일어나거나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 유리하고 이렇게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유한계급을 위해서 유한계급에 의해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에 오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 현상이 필연적 비결이라고 하셔야 될 게 아니라 이것은 우연적 비결로 저희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편에서 저희의 그 논리를 논박을 하실 때 썼으면 했던 저희가 기대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얘기했던 이런 모든 논리들의 전제가 사실은 유한계급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다면 조금 더 좋은 토론이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4분 56초 발언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찬성 측 세 번째 토론자께서 반박 및 정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반대 측 반박 그리고 정리까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한계급을 위한 노동계급의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은 필연적인가에 대해서 저희 찬성 측은 마지막으로 앞선 논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유한계급을 위한 노동계급의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은 필연적이다라고 주장하겠습니다. 저희가 찬성에서 그 논점 밝혔던 3가지 논점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논점, 반대측 논점과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노동계급의 무지와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논점은 유한계급은 이런 이데올로기를 활용한다였습니다. 이런 논점에 대한 2가지 논거로 저희는 첫 번째는 도덕적 선택을 강요한다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안보 문제, 그리고 미국 우파에서는 기독교에 따른 낙태나 이런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이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희의 논점은 노동자 계급을, 이 계급을 하나로 모을 계급 의식이 부재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을 상기시켜드리면서 저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저희의 논의가 필연적이라는 언어적인 정의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지체한 점은 저희도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 인론에서 분명히 필연적인 것에 대해서 마땅히 그렇다고 반대측과 똑같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유한계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절대로 유한계급을 정의하는 것에 있어서 생산수단이라는 개념을 배제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희의 그 구체적인 근거들을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자 개개인이 전부 계급 배반 투표를 한다는 걸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퍼센테이지로 보면 계급 투표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21세기 현대사회 사람들은 다들 이성적이고 그리고 충분히 그 대한 미디어로 제시해주신 미디어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제에서도 분명히 밝혔다시피 이러한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계급 투표를 하는 사람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계급 배반 투표를 하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 사실 외국의 사례도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요. 우리나라 사례를 들었던 이유가 지역주의 때문 맞습니다. 지역주의 때문도 맞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을 규정짓는 것은 요인들이 정말 다양하겠죠. 그러나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모두 한 가지 결과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지배 계급이 인위적으로 계급 배반 투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층의 관심사는 대부분 그렇죠. 구체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국가와 사회가 내 가족과 내 아이를 지켜주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파에서 애국심과 사회 질서, 강력한 가족, 개인의 책임감, 자유기업 등의 가치관을 갖도록 고취시킵니다. 이들은 국민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며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위대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도덕적 이해관계를 내면화해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보수당에 투표하도록 합니다. 보수당은 유한계급의 당이죠. 네, 현실 사회는 정말 수많게 많고요. 이런 돈과 가치 그리고 언론이 삼위일체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 즉 노동계급을 필연적으로 유한계급의 계급 배반 투표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아까 전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다가 강남 좌파라는 특이 현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정합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빈곤 보수도 존재합니다. 네, 저희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유한계급을 위한 노동자 계급의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은 필연적인가라는 논의에서 찬성 측과 반대팀이 모두 동의하였듯이 정보 수준이 첫 번째로 정보 수준이 낮고 시간이 부족하고 의도적으로 이데올로기가 이를 이용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로 모을 계급 의식에 부재한다는 점이 있고요. 이익 판단은 실수로 그래서 노동자 계급이 자신의 계급을 위한 투표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저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클 무어의 자본주의 러브스토리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이 부자가 될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요. 네, 저희 이 발언을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노동자 계급의 유한계급을 위한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필연적이다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5분 4초 발언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